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요 시사 이슈를 분석하는 토요 랭킹쇼 한정현입니다. 이번 주 채널A와 동아일보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키워드 8개를 추렸습니다.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경북 도청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두 소방관은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 사람이 있는지 수색하던 중 건물이 녹아내리며 빠르게 무너져 구립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새 순직한 소방관 10명 가운데 7명은 바로 이런 샌드위치 패널 건물 화재를 진압하다 숨졌습니다. 때문에 학계를 중심으로 건축 패널 자재 안전 기준을 높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시리아 국경 인근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이들의 드론 공격으로 숨진 미군 3명에 대한 보복 타격으로 현재 언론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의 주체와 배후 세력을 계속해서 공습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배후로 지목한 이란 역시 자신들을 위협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기로 해 중동에서의 확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입니다. 한 위원장이 어제 경기도 구리시를 찾아 서울 편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사람 많이 몰리고 하면 장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좀 미안해서 제가 많이 들렸고요. 여기 계시는 이런 분들에게 선택받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싶습니다. 구리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혁진 변호사, 박상규 채널A 개건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경기도 구리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구리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험지로 분류가 되는데 여당이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특별히 공을 들이는 그런 지역이라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승부가 경기도에서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에서 워낙 패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요. 특히 지난 지방선거, 8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게 그나마 희망을 줬습니다. 특히 네. 여기 이제 구리 같은 경우도 예전에 민주당 시장이 있었는데 지난번 이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시장이 들어섰습니다. 특히 이제 그때 당시에 득표를 보면 54대 43%, 뭐 이 정도 한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났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희망이 있고 또 여기가 윤호중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를 했죠. 그러니까 사선을 한 지역구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인구 한 18만 정도 되는데요. 수도권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그동안 이제 이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었는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어떤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서울을 두면서 주변 이게 지금 김포 편입 문제부터 시작해서 구리, 하남, 남양주 뭐 등등 해서 서울의 인근 도시에 대한 이제 서울시 편입 문제가 여기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18대 선거에서 뉴타운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런 뉴타운 광풍이 불면서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의 어떤 재현을 노리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 아마 이제 이번에 간 이후에 바로 또 김포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 전략은 뭐 서울도 그렇지만 경기도, 특히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에 인접한 수원이라든지 김포, 구리, 남양주 이런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 위원장의 시장 방문은 부산에 이어 어제가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1,200명의 인파가 몰렸을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다시 나옵시다. 한 말씀. 나올게요. 담배 좀 나오고.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국민들 화이팅입니다. 네,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의 현장 행보.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서 시장 방문하고 이러는 거는 뭐 일반적인 행사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저기 가서 저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건 이 느낌으로 뭐 보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객관화시키지 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대부분 이제 지지자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겠어요. 물론 네. 뭐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또 보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너무 저렇게 분위기에 너무 취하면 안 돼요.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시장 가서 사람들 만나고 또 뭐 음식 먹고 시식하고 이런 거야 늘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그건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히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선거에서 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고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생 행보 외에도 정치 개혁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액수로 조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세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임무와 영예에 걸맞는 세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네, 박상기 의원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놀라셨다는 분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이 560 얼마. 그래서 그 정도나 되느냐? 나는 그 정도 못 받고 있다. 네, 실제로 사인 가구 저게 이제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득이 많은 분들이 그 분자에 반영됐기 때문에 분모 나눠 보니까 이제 저런 것이지 실제로는 저보다 작은 거거든요. 자, 현실성 문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오늘 아침에 그 우리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주 극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네. 선수가 룰을 정하는 유일한 스포츠는 아니지만 그것이 있습니다. 국회입니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하면 돼요. 그리고 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을 떠나서 이게 타당하다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지금 극단적으로 갈려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의원들이 세비 이번에 1.7%포인트 올렸습니다. 공무원 2.3% 올렸는데 우리는 조금 올렸다 그랬는데 세비가 1억 5,700만 원 연봉 개념으로 엄청 받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자, 인건비 5억여 원도 나라가 대주죠. 주유비, 국내외 출장비가 1억이 넘어요. 이것도 다 나라가 대줍니다.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 심지어 생수, 음료수, 커피값 다 나라가 대줘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 의원 한 사람 유지비가 얼마나 나오냐? 13억 원입니다. 이게 넘어요. 네. 자, 13억 원어치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국민들이 많으면 더 줘야지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13억 원어치 받고 그것밖에 일을 안 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발언한 사람이 한 위원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려야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의 문제 그리고 이 중위소득이라는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찬찬히 본인들이 한번 명세서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보시고 지역구의 여론들을 좀 들어보시면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런 제안을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눠서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 공약 내자면 끝이 없어요. 그럼 장관 때부터 깍지 그랬어요. 네, 법무부 장관 저보다 많이 받거든요. 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공복 아닌가요? 법무부 장관 월급을 깎아버리면은 그러면은 밑에 그러면은 차관도 깎아야겠죠. 그러다면 밑에 저 밑에 9급까지 깎아야겠죠. 이런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건데 될 리도 없거니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들 특권 내려놓기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고위직들의 직급을 낮추자. 그래요.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거라 먼저 하기 때문에 이걸 안 하자? 이건 그냥 시름이 시질까 이런 정도의 단순한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네, 장혁진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왜 한동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이렇게 딴지를 건 걸까요? 글쎄요, 조금 전에 박상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 중에 국회의원들이 돈값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금 아깝다고 생각되는 국회의원들이 한둘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윤관석 의원 며칠 전에 징역 2년 나왔잖아요. 예. 지금 계속 그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한 달에 최소 월 1,30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 반대를 위한 반대, 딴지를 위한 딴지.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자신의 지분을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의 다 갉아먹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아닌가. 두 번째는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준석 대표가 선거에서 3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본인이 국회의원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국회의원 당선돼서 조금 전에 박상규 의원님 계산하신 것처럼 1년에 10억이 넘는 그런 특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확 깎아버리면 그냥 우리나라 평균 정도로만 확 깎아버리면 내가 이제 기어이 국회의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누리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는 거 혹시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먼저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러한 그 태도는 그런 마음가짐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물론 뭐 이준석 대표의 속마음은 알 수 없는 거고요. 자,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배현진 의원 피습 이후 8일 만에 모습을 보였는데 이 자리에 한 비대위원장도 등장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은데요. 예, 덕분에 오랜만에 푹 쉬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컨디션이 완전히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병원에서도 치료 너무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문명사회에서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식이 있고요.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정치 장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최근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치 장사라는 표현도 사용했네요. 근데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점점 높아지는 거 예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런 발언은 삼가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 비판할 수 있고 상대 진영에 있는 대표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자꾸 저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정치 테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은 테러와 배현진 의원이 받은 테러가 뭐가 다르다고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의혹 제기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 테러 당하고 나서 얼마 있지 한 15분 정도가 구급차가 떠나는 15분 정도에 물 청소하고 정밀 감식은 안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밀 감식했잖아요. 그럼 경찰이 그렇게 대응하는 건 잘못된 부분이죠. 그 소방 일보에 나와 있는 소방서 관계자 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과 대테러센터의 내용이 다르다 하는 부분도 저는 지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실수든 뭐든. 근데 이런 부분 가지고 테러를 비교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테러가 혜택을 받고 특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서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입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배현진 의원의 테러와 또 이재명 대표의 테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시각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 그게 시각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했듯이 경찰에서 현장에 증거 수집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사사로운 거 가지고 지금 이 양쪽의 차이가 있다? 이건 아니죠. 오히려 이 자체가 두 사건 전부 다 어떤 정치권에 대한 혐오라든지 어떤 증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표현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정말 여야가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뭐 이재명 대표는 이 테러가 윤석열 정부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이게 단지 정부 탓으로 돌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치권이 지금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고 우리가 좀 전에 세비 이야기 했지만 과연 그렇게 돈을 많이 받으면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원내 일당은 누굽니까? 지금 행정부 권력은 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힘이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의회 권력은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정말 이제 뭐 소위 결의문이라도 이런 어떤 이 정치적 혐오를 줄이자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라도 좀 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저 그냥 이거를 이용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니까 과연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라는 부분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정치권이 정말 이렇게 국민 사이에 팽배한 또 일부 이런 어떤 극단적인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승화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저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거 그 자체는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 비대위원장 또 이번에는요, 운동권 청산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산해야 할 건 검사 독재라고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검사 독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독재를 한다는 뜻입니까? 네,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의 청산 대상은 검사 독재라고 이렇게 맞받아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상기 의원님, 국민들은 어떤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국민들은 자기가 쓴 안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 대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자들은 또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말이 맞잖아 이렇게 보는 굉장히 갈려 있어요. 예. 자, 중도의 시각으로 한번 봅시다. 지금 운동권 특권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둘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대협 출신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고요. 그것도 또 야당 내에도 있습니다. 한총련 세력을 또 이렇게 감싸거나 비판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어떤 딱지를 갖다 붙이느냐의 싸움인데, 자, 검사 독재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과거에 그 군사 독재란 말을 좀 생각해 보면 군인이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병으로 갔다 온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 안 하는데 장군 출신들한테 이런 말이 유달리 많이 붙거든요. 과거 우리 군사 독재의 경험이 물론 있습니다. 자, 미국을 보세요.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그 유명한 남북 전쟁의 영웅이 있는데 이분이 옷 벗고 이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랜트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잭슨 대통령도 군인이었는데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서 훌륭하게 지금 달러 도안의 그 모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2차 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 전 미국 대통령, 우리나라에도 6.25 때 이후에 왔었죠. 자, 우리가 볼 때 문민이 되고 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검사 독재다, 판사 독재다, 공무원이 출마하면 공무원 독재입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의 프레임을 씌우고 딱지를 붙이려는 건데 어떻게 보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국민들은 각자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판이하게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스윙보터인 이 중도 세력들이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다는 것을 표로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민주당을 향해 공격을 이어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새 당내에서는 사천 논란도 일었습니다. 내부에서조차 과하단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현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사천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이제 공천하는 건데, 근데 아직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천이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저는 이 선거를 하면서 정당이 어떤 전략적인 어떤 인물 띄우기 이거를 문제 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선거에 그래 있어 왔고 선거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에 선거라는 게 모든 게 다 공평하게 무슨 시스템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 그거는 환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기는 선거거든요. 선거라는 게 뭡니까? 아니 아무리 중요한 게임을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걸 선수를 그냥 안 뛴 선수들 공평하게 뛰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국민의힘은 약자입니다. 왜냐? 지금 의석수로 보면 일단 민주당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자리를 뺏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민주당과 똑같은 전략을 쓸 수는 없는 거죠. 뭔가 누구를 띄워서 뭔가 대립각을 만들고 뭔가 이슈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천이다 뭐다 하는 거 저는 이건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왜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프레임을 제시한 게 바로 586 운동권, 기득권 타파입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경률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그다음에 이제 윤희숙 이런 사람들로서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물론 뭐 이 반대편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겠지만 저는 이거는 선거 전략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 띄우기 이거는 뭐 필수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또 어제는 생일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축하난을 보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있냐 이런 질문에는요, 원로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떤 의미일까요? 기회가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겠죠. 네. 그다음에 그런데 좀 진짜 역사적으로 역사가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겨눈 가장 날카로운 칼이 한동훈 검사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는 한동훈 검사는 자신의 검사로서의 직분에 충실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를 갖추고 그다음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회고록 출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비슷한 그런 맥락일까요?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검사장 하시고 그랬었으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정치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기가 하늘을 지금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인기가 이전보다도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윤 대통령 본인에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한 위원장이 민생 행보와 공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 더 하락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고요? 그렇죠. 29%로 떨어졌는데 예.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실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에서 계속 밑에 있다가 20%대로 다시 떨어졌으니까 이게 정말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지지율 반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본인이든 가족이든 또 대통령 관계자들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있을 때 그거를 그냥 저 사람들은 늘 그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정말 정밀하게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만 다시 올라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부정평가한 이유도 보니까 소통 미흡이나 독단적, 일방적 이런 것들이 많고 예. 또 김건희 여사 문제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바꿔야 되죠. 이걸 해결해야만 다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럼 누가 이걸 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 안 들으실 거고 그럼 국민의힘이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냐?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야만 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바꿀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이건 총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선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586 청산 이걸로 프레임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어쨌든 이제 2년 지나고 집권 2년, 3년째 넘어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는 프레임을 작동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들이 총선에 작용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뛴들 그것이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좀 쓴소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총선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잘 새겨서 쓴소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당 지지율에는 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원장 의원님 네. 보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국민의힘은 상당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율이라는 게 어떤 한 개인에 대한 관심도 뭐 이런 것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지금 이 제일 선거에 있어서 평가를 나중에 해보면 물론 뭐 드러나는 어떤 유명한 인물이나 바람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네. 국민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사실 이게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어떤 이 탄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뭐 고금리나 고물가라든지 특히 이제 이 소상공인들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건설 경기도 지금 좋지가 않고 자, 그리고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요즘 참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정부 여당의 지지율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지금 겉으로는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운운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 그다음에 비전 이게 지금 그 국민들의 체감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높은 것은 그러나 이걸 뭔가 조금 바꿔줄 수 있다는 기대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기대감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기대감마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아마 집권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이 이제 견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정부가 특히 여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근본적으로 이 경기 문제, 그다음에 또 경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만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내야 될지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지 지금 뭐 많은 공약들 내는 거 사실 이거는 미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어떤 급한 문제들을 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요,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와의 단독 대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 녹화 방식이 유력한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또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죠. 박상규 의원님. 네. 일단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예. 일요일에 내일 녹화를 해서 이걸 편집을 한 뒤에 7일 수요일 전후에 이제 방송을 할 것이다. 또 KBS라고 기왕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KBS 메인 뉴스하는 박모 앵커와 대담 형식이다. 네. 나올 건 다 나왔어요. 문제는 어떤 내용이 담길 거냐. 국민들은 그걸 지금 볼 거거든요. 물론 형식적으로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전 녹화에 의한 대담 방식이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CNN이라든가 미국의 3대 네트워크도 대통령과의 대담을 내보냅니다. 근데 대통령과의 대담도 하고 신년 이 라이브 회견도 하고 또 이런 그 타운홀 미팅도 하고 여러 형식을 같이 쓰는 거거든요.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에 사전 녹화와 이 대담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야당 표현을 뭐 땡윤 방송사와 짜고 찌는 뭐를 한다 그러는데 이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땡윤이라고 하는 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대의 그 나온 용어 아닙니까? 네네. 그 프레임을 씌우고 싶은 것이고 짜고 치는 이 부분은 이제 속어로 그런 이런 어떤 화투놀이의 방식 아니냐. 이게 공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통령의 회견에서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인간적이고 진솔한 모습이고 그 내용의 솔직함과 어떤 듣고 싶은 얘기를 좀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자리보다는 아까 뭐 여론조사에서도 소통 문제가 지적이 되잖아요. 자, 이 예를 과거에 하나 들겠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하고 고 후보가 싸웠을 때 사실은 아들 부시 대통령이 졌는데 부시 대통령이 그때 이긴 비결 중에 하나가 자, 하버드 나온 수재인 고어보다는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사실 뭐 어머니 바바라 부시 여사에게 국어를 못하니 영어를 잘 못하니까 집에서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고 후보 측에서 막 공개하고 성적표도 공개하고 그랬거든요. 예. 자, 그랬을 때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런 실수들 하지만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다가서려는 대통령을 더 좋아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옛날 속담에 천이무봉이라고 사전 녹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모든 그 지푸라기 그 티도 다 제거해서 깨끗한 제품을 내겠다는 건데 그런 천이무봉식 말고 네. 요새 MZ세대들 찢어진 청바지 좋아하잖아요. 있는 거 그대로. 그런 형식적인 그 고민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내용에다가 그런 걸 좀 담아주셨으면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인데 지금까지 기자회견은 취임 후 100일 됐을 때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얘기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당연히 많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것도 아쉬움이고요. 왜냐하면 네. 한 번 정도는 국민 앞에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 또 지난 1년이든 2년이든 하신 일에 대해서 평가도 받고 이런 자리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걸 녹화 방송을 한다는 건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직접 기자들이 묻고 물은 질문에 답변하고 사실 기자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서 국민처럼 물어보는 거잖아요. 국민이 궁금해하는 문제. 그게 좀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운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말 자기 생각을 소신껏 잘 얘기하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녹화해서 한다고 하면 녹화라고 하는 건 뭐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본도 있을 것이고 그 대본 가지고 녹화해서 또 시사회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일반적으로. 혹시나 뭐 실수한 발언이 있거나 이런 것도 다시 수정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떤 짜여진 범위 내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을 국민들은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좀 어렵고 힘든다고 생각되더라도 직접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국민과 대답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다 토로도 하고 이런 부분 좀 도와달라고도 하고 이런 모습을 해주는 게 맞지 저렇게 녹화해서 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그 녹화 방송으로 나오는 대담 형식의 그 소통이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 말고 직접 국민들과 또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 묻는 그런 자리들 많아져서 국민들에게 좀 알고 싶은 얘기를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요.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아니겠습니까? 정혁준 변호사님, 언급이 있겠죠?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안 한다라고 하면은 저런 차라리 안 한만 못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에도 대통령이 가능한 한 자세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하시고 싶은 말은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보다는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이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지를 대통령실에서 찬찬히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해주시면은 그러면 이런 의혹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풀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 대담은 오는 7일 있을 예정인데요. 대담 내용을 보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지만 승부 아닙니까?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기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4시간 마라톤 회의까지 하면서 선거제를 논의했는데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또 보면은 전당원 투표제도 보류한 걸로 나타났죠. 네.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공이 왔어요. 예.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고심이 깊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난감할 겁니다. 속마음은 있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 60여 명은 또 원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데 예. 이제 대표에게 다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he buck stops here. 다시 아이아스사키 퍽이 이재명 대표 눈앞으로 왔어요. 자, 이걸 어디로 쳐야 되느냐. 지금 난감한 시간이 왔다고 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좀 날선 말을 했는데 네. 제일 불길한 것, 천벌받을 짓, 못된 짓은 다 당원 투표에서 하더라. 이분 소속이 민주당이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출신이고 히틀러도 당원 투표로 다 모든 거 결정했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예. 물론 이 원로의 어떤 날선 비판인데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 지도부가 이제 결정을 할 때가 됐죠. 왜냐하면 당원 투표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자, 선거구제도 지금 이제 60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대회가 지금 코앞인데 룰이 결정이 안 됐어요. 선거구제도 결정이 안 됐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결정이 안 됐고 예. 어디를 줄이느냐 이것도 다 결정이 안 됐어요. 자, 이걸 다시 전당원 투표로 하려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슬쩍 또 패스가 왔습니다. 자, 패스가 왔으니까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네.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걸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니 또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 오로지 국민들의 민심을 좀 잘 들어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을 하더라도 전 당원 투표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민주당이 일전에 전 당원 투표를 했다가 좀 후폭풍이 있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참 민주당 당원 하시는 분들은 꽤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투표도 자주 해야 되죠. 또 책도 사야 되죠. 뭐 토크 콘서트도 가야 되죠. 당원하기가 이렇게 힘든 정당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당원들 제가 알기로 한 수백만 명이 됩니다. 네. 그런데 혹시 앵커께서는 이번 선거제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나요? 아마 저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어떤 뭐 이 아주 복잡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죠. 아마 이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잘 모르실 겁니다. 지금 병립형, 연동형 해도 예를 들어 정말 정치에 관심 있는 저희들은 뭐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알지만 일반 생업하시는 분들 병립형이 뭐고 뭐 연동형이 뭐야, 위성정당이 뭐야 이런 거거든요. 선거제도는 단순해야 됩니다. 즉 내가 어떤 면에서 하게 될 경우에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저는 최고의 이 선거제도라고 보거든요. 예. 복잡하게 해놓은 방식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상정 의원이 아유 국민들은 그 어려운 거 몰라도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뭐냐? 자기들이 뭔가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놔놓고 결국 국민의 표를 왜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당원 투표 이야기하는데 예전에 보면 어려운 결정이 있으면 민주당 다 이 당원 투표에 맡겼습니다. 예전에 그 박원순 오거돈 시장 했을 때 그다음에 후보 안 내는 문제도 그거 해서 결국 후보 내는데 결국 다 졌지 않습니까?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을 뽑나요? 결정하라고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 그러면 그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지금 벌써 1년째 넘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안 한다고 그랬다가 이번엔 또 대표한테 이름한다고 그랬다가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선거 후보들은요 6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뛰어야 될지 무슨 룰로 뛰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지금 하루는 이랬다가 하루는 저랬다가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대표를 하지 마시든가. 대표를 하려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왜 자꾸 국민들에게 이걸 책임을 떠넘깁니까? 당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또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책임을 지시면 되는 거고. 예. 자, 최진봉 의원님, 전 당원 투표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 이유는 뭘까요? 전당원 투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할 거고요.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건 이현정 의원은 뭐 전당원 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네. 전당원 투표는 물론 대의제로 해서 최고위원이나 대표가 모든 걸 결정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능한 한 제일 좋은 거는 전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대표제로 하고 이제 대표가 하거나 최고위원들이 하는 거죠. 근데 뭐 이번에 어쨌든 전당원 투표를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뭐 알고알고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제 격론이 일어난 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그런 거예요. 전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 병립형, 연동형 가지고 싸우다 보니 계속 결정을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결국 어제는 이제 격론 끝에 도저히 시간을 늦출 수 없으니 그러면 대표 이름을 하겠다 했습니다. 이제 대표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근데 대표가 고민을 하더라도 대표가 하나를 결정하고 그대로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결정하고 의총에 다시 붙일 것 같습니다. 네. 의원들의 의견을 또 모아야 되잖아요. 다 각각이 다 헌법기관들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의견 없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이대로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대표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의 안을 정하고 그 하나의 안을 가지고서 의총에 붙여서 의총에서 결말을 내야 되겠죠. 또 대표는 그걸 설득을 해야 될 거고요.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최고위원들 사이에도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기만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나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고 의원들이요. 또 의원들은 각각의 헌법기관인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건 반발을 할 수 있어서 당내 분열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간이 좀 늦춰졌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안을 내면 제가 볼 때 당원 투표를 하기보다는요. 의총에서 의원들 사이에 어떤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아마 조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대표는 설 전에 결정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정혁진 변호사님, 현재로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병립형이나
이른바 준연동형이나 똑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 어차피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위성정당이 존재하느냐 그 여부일 뿐이지 예. 결국 병립형으로 가도 거대 양당이 되는 거고요. 준연동형으로 가도 애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다수당이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위성정당 통해 가지고 거대 양당으로 귀착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이미 준연동형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위성정당 만들겠다, 대비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야당이 민주당이 손 놓고 있을 확률은 제가 봤을 때 제로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러니까 뭐 준연동형이라고 띄워가지고 위성정당 해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그냥 병립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야지 이재명 대표 본인이 그 비례대표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훨씬 더 잘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 본인 자체가 비례대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요. 뭐 시권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러니까 시권 한 번쯤 더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뭐 이렇게 뭐 준연동형이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들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고 국민들 이렇게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그냥 병립형으로 가는 게 제일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빨리 혼날 건 혼나야 한다면서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진봉 교수님, 예. 이 대표는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까 뭐 두 분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다 정해놨어요. 병립형으로 간다. 그리고 만약 병립형으로 안 가고 지금의 제도로 하면 위성정당 만들겠다. 이건 뭐 이미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법을요. 국민의힘이 동의 없이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번도 그래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예. 이번에도 여당의 동의 없이 그냥 야당이 밀어붙여서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예측컨대 지금의 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제안을 하든 그 제안이 국민의힘이 동의를 안 해주면요. 선거법 개정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마치 민주당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걸 선택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의총에서 결론을 내서 민주당이 이런 안으로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협상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한 발짝도 물러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예측은 지금의 제대로 선거가 또 치러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민주당만이 모든 키를 갖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동의해줘야만 선거법 제도의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제안을 하든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과 동의가 안 되는 거면 즉 병립형이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 현 제도의 선거 제도로 다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선거제는 이렇게 이 대표 결단에 맡긴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 페널티를 두고 비명계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탈당 경력이 있는 후보한테 경선에서 불이익을 주는 룰을 정했는데 어제는 16명을 제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박성규 의원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자, 16명을 제외한다. 예외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근데 이게 사실을 보면 됩니다. 그럼 이 16명은 뭐냐? 자, 황희 의원의 서울 양천갑에 도전하는 하석태 전 코레일 네트워크 사장, 네. 신동근 의원에 도전하는 인천 서구울의 서원선 전 이재명 대선 후보 정무특보단 부단장, 네. 박용진 의원은 두 사람이었잖아요. 이승훈 변호사 패널 하는 걸로 유명한 분인데 또 예. 정봉주 전 의원도 아주 그냥 뭐 면접 보면서 맹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분들이 네. 포함된 16명을 다 뜯어봤어요. 저도 그랬더니 대부분 비명계 혹은 반명계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하는 그런 찐명계 인사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에게만 예외를 주나? 자, 이 탈당 이력이라는 건 중대 해당 행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싸우는데 우리 군에서 이탈해가지고 적에 갔든지 어디 중립지대에 숨어 있다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또 전쟁을 합니까? 그래서 보통의 당당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거의 안 받아주거나 민주당도 25%의 감점을 주잖아요. 25% 감점을 받으면 이게 하나만 합니다. 25% 그 공부해가지고 딸 수 있어요? 이거 안 되잖아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예외를 준다? 자, 이거를 이 사실관계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붙어서 싸워봐라 이런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우연히 3개쯤 겹치면 우연이 아니거든요. 필연적인 요소가 보여요. 그러니까 비명 또 뭐 이
친문 이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하는 친명계 인사들을 위한 특혜 부여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앞으로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종현 의원님.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는요. 이 대표가 대선 때 약속한 대사면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가 들립니다. 대사면도 그 사람들한테만 대사면이죠. 전부 다 사면이 아니라. 얼마 전에 후보 적격 심사에서 전 시흥시장이 탈락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탈락했냐? 네. 경선에 불복하고 뭐 탈당했다니 탈락했어요. 그게 누구죠? 지금 현재 총장하는 조의원 그 지역입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 탈락시켰어요. 아예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죠? 이분들은 지금 탈당을 했는데 탈당하고 경선 불복하고 했는데 다 이번에 그냥 대사면 해줘버렸잖아요. 그럼 그분 전 시흥시장 그분은요? 그분은 왜 안 해줍니까? 조정식 의원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기 때문에 안 해준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사실은 보면 다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 진작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번 선거요. 결국 이제 친명계 위주로 다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결국 이제 현역에 있는 비명계에 있는 지역들 하나 둘씩 전부 다 친명계들이 가서 그 유리한 점들. 왜냐 이분들 감점 25% 받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 감점 25% 없어져 버리면 특히 이게 이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룰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말로는 대사면이지만 대사면이 아니라 친명을 위한 대사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 주부터 공천 예비자 후보 면접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도 계파 갈등이 노출됐는데요. 아까 박상규 의원께서 잠시 말씀했던 그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성비위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오늘 뭐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다만 저에 대한 공격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 그건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박용진 의원님 좀 공격하시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지역구가 약간 친명과 비명 대결로 해석되는데 이거에 자, 다음에. 네, 장혁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박용진 의원은요. 그 눈의 가시예요. 누구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왜냐하면 입 바른 말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는 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대신에 그 자리를 노리는 후보들이 여러 명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은 이중적인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3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그 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를 놓고도 민주당에서는 친명, 친문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뭐 윤 정부 탄생 책임론에 대한 공방인데요. 이런 상황 때문일까요? 이재명 대표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한다면서요? 네, 내일 예방을 하는데 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원래 테러를 당하시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네. 그게 테러 때문에 못 가셨거든요. 그때 부산 갔다가 양산 들려서 이렇게 오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되는 바람에 이제 몸이 회복되고 나서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임종석 실장이든 누구든 출마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비판의 지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뭐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이제 정책들 때문에 대선에 패배한 그런 영향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비판적 입장을 갖는 거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 출마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그 경쟁에서 누가 이기든 거기에 승복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나오면 안 된다. 누구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한다. 그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정하게 누구든 출마해서 경쟁하고 경쟁해서 지면 승복하고 그런 과정에서 경선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미리 출마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막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뭐 친명, 친문 이런 거 가르지 말고 민주당 내에서 정말 윤석열 정부와 잘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한다고 하면 이런 작은 차이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임 전 실장은요. 국민의힘 운동권 청산 타기까지 돼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 전 실장을 기득권이라고 비판을 하자 임 전 실장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습니까?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든 윤희숙 전 의원이든 군사구태타 세력한테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그 당시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싸웠던 그 운동권이라는 사람들한테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을 합니까?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제고있는 중구 성동갑. 박상규 의원님, 운동권 심판론에 대한 분위기는 어떨까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옛날이야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대로 한양대 총학생 회장이었고 전대협 시절에 운동권 스타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 내에서도 전대협 출신과 한총련 출신 또 친문과 친명이 서로 나눠져서 지금 굉장히 싸우고 있어요.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의 출마를 떠나서 지금 임종석 중성동 갑의 출마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조상호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서울 금천에서 출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 변호사에게 중성동갑으로 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본인도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이게 또 안개에 휩싸였어요. 그러면 중성동갑에서 볼 때는 도대체 누구야? 근데 이 세 사람이 임종석 전 실장을 빼고는 사실 별 연고가 없어요. 신당동 가서 떡볶이는 먹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본인들이 나는 전국구 스타야. 어디 가서도 돼.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선이라는 건 지역 구민들의 의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거기 가서 이렇게 음식 사 먹고 한 거 정도 종로 다 알죠. 그렇지만 종로 출마라는 건 그렇게 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중성동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지역구에서 이 지역구 아닙니다만 동네에서 몇 년 살아봤는데 거기 분들 생각도 좀 들어봐야죠.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은 자꾸 출마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과연 임 전 실장이 나올 수는 있을까? 민주당 후보가 될 수는 있을까? 물음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86그룹 용태론 주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임 전 비서실장도 아직 예비 후보고 현재 이 지역 전략공천 지역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당에서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대 정신을 586 운동권 특권 세력을 청산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어떤 사람입니까? 전대협 의장했죠. 국회의원 30대 때 2번 했죠. 서울시 부시장 했죠. 대통령 비서실장 했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임종석은 586 운동권 특권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당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당연한데 야당 입장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임종석 전 실장은 굉장히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재작년 7월 5일, 2022년 7월 5일에 그때가 언제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당을 위태롭게 만들고 그러면서 반성은커녕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부끄러운 짓을 한다. 염치도 없고 기본과 상식에 벗어난 행동에 창피하고 화가 난다. 이렇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일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2년 7월 5일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이 지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다 현실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명 입장에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당선이 되면 오히려 친명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 좋고 차라리 그냥 여당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박상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민주당 공천을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그러면은 만약에 공천 못 받는다면 나는 무소속으로도 나가겠다. 왜냐하면 성동에 대학교가 있잖아요. 한양대학교가 있는데 임종석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파전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조상호 변호사도 한양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지는 지역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중량급 인사들로 볼 수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경쟁력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이 특히 추미애 전 장관 동작의리나 송파갑 중에서 뭐 출마를 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어디에 지금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만약에 이수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작갑 같은 경우, 동작을 같은 경우는 이수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잖아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뭐 만약에 두 군데를 한다면 송파갑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김웅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어쨌든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전국적 지지도와 인지도가 있는 분이라면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현역으로 있었던 곳을 탈환하러 가는 게 더 적합하지. 또 뭐 기존에 민주당 의원이 있는 곳에 다시 출마하는 것 자체는 조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김웅 의원이 이번에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던 곳,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 가셔서 잘 이렇게 경쟁을 하시는 것이 민주당에서도 또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그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신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만약 가신다고 하면 둘 중에는 송파로 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윤정 의원님, 이광재 전 사무총장이나 아니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또 종로에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이렇게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곽상은 변호사가 여기 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권양숙 여사가 이재명 대표의 또 이광재 전 사무총장에게 이 지역에 대해서 부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사위가 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광재 아마 전 의원이 이제 여기 이제 불출마 이쪽에 나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정치에서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되면요 끝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원래 이제 원주에 있다가 결국 이제 사퇴하고 강원도지사 나왔다가 낙선하고 난 다음에 지금 국회 사무총장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지역으로 본인이 가든지 아니면 이 종로란 곳이 이제 정치적인 상징성, 거기에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던 지역이고 본인은 뭐 노무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명분을 가지고 본인이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결국 핏줄이 더 센 건가요? 결국 이제 거기에 밀려나는 바람에 지금 이곳저곳 그냥 다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이게 이광재 전 사무총장한테는 썩 좋지 않은 저는 상황이라 봅니다. 왜냐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거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지금 비명계이기 때문에 아마 친명이었으면 달라졌을 건데 좀 이기기 어려운 지역 뭐 그런 데 가서 당신이 헌신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헌신이라는 이유가 결국 가서 그냥 몸으로 때워라 이런 이야기로도 비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뭐 전현희 지금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지금 뭐 종로 출마 이야기하지만 저기는 아마 곽상은 변호사가 이제 계속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칫하면 지금의 어떤 중진들을 어려운 지역에 보내서 그냥 명분만 주고 사실상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정계에서 은퇴시키는 뭐 이러한 방향으로 이 친명계 핵심들은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왜냐 추미애 전 장관도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고민정 의원 지역에 그 광진에 지금 대출마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뭐 동작이다, 뭐 딴 데다 이야기 나오는데 글쎄요, 과연 그게 본인한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공천을 앞둔 민주당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제3지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가 인천시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역구 인근에서 행사를 열면서 민주당의 심판을 호소를 했는데요. 자신이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이 돈봉투 사건과 지역구 바꾸기로 인천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민주당을 공격해서 흔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민주당 본인이 몸담고 대표까지 했던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 저게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그리고 또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특히 이제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로 돈 받은 윤관석, 뭐 이성만 이런 분들 다 인천 지역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흔들어 놔야 되는 차원에서 이제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관건은 이낙연 이 신당이 지금 이제 나머지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한 그런 새로운 미래하고 합쳐져서 당을 이제 빅텐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빅텐트보다는 중텐트 정도 뭐에 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번호도 지금 정의당이 6명이기 때문에 기호 아마 3월 달까지 6명을 유지하면 기호 3번을 받습니다. 제일 관건은 3월 중순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의 의석수에 따라서 이제 번호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가능성은 뭐냐면 지금 현역 의원이 3명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서 혹시나 탈당하는 사람들이 한 3-4명 더 있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번호가 3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호가 3번이 되면 저는 이 수도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최소한 1-2천 표 정도만 나와도 사실 이 민주당 표를 갉아먹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선거제 문제를 기존대로 뭐 예를 들어서 병립형으로 간다. 그다음에 일부 친명이 아닌 비명계에 대해서 공천 학살을 한다. 이럴 경우는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당은 뭐 자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지만 야당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아마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아마 2월 말 정도 이제 공천이 이쪽 민주당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그때 되면 아마 이제 번호 문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로운 미래는 곧 미래대연합과 합당을 해서 가칭 개혁미래당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3지대 정당은 개혁신당, 개혁미래당, 새로운 선택 이렇게 3개로 압축이 되는데요. 빅텐트로 가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의 연대를 두고는 양측은 여전히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의 교통복지 공약은 이것이다. 우리의 병력수급 정책은 이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분들 방송 나오면은 뭐 이준석 때문에 통합이 안 된다느니 이준석 얘기밖에 안 하고 계세요. 이름에 개혁 넣으셨잖아요. 개혁미래당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듭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개혁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지금은 그냥 거기도 윤핵관이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네, 박상규 의원님 보면은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윤핵관은 이준석 대표를 대표하는 말이고 치트키이고 젊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이게 만능 요술방망이 같은 거예요. 남들 공격할 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는 같이 갈 생각이 거의 없는 사람을 향해서 이낙연 전 대표 당신도 윤핵관이나 똑같아. 지금 이런 공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자, 5월 동주란 말이 있잖아요. 원수가 한 배에 탄 겁니다. 원수까지는 아닌데 이 발언들을 쭉 보면 계속 싸우면서 특히 이 대표의 이 공격이 이낙연 대표 측에 대한 공격이 날카로워요. 뭐냐면 여론조사가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숫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오거든요. 더 나오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가도 내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를 대표로 세워주면 몰라도 이낙연 전 대표 당신이 뭐 국무총리도 했고 뭐 야당 대표도 했으니까 대표를 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뭐 대선 후보도 하려고 하면 나는 거기에는 동참할 생각이 없다. 자꾸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원래 잘 되려면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난파한 배 위에 호랑이, 사자, 인간이 타고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워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사이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다 육지에 도착했을 때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누가 떨어지든지 누구를 어떻게 뭐 물어뜯든지 해가지고 해안에 가기 전에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낙연 전 총리 측 인사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일일이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요즘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 소통하고 그럽니까? 좀 삐걱대는 얘기가 많으세요. 이준석 대표가 가끔 이렇게 좀 속에 불 지르는 소리를 해요. 그건 저희 쪽에서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준석 대표는 그런 걸 취미생활 내지는 일상생활화 돼 있는 분이라고 보고요. 예. 그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그걸 일일이 대꾸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일이 잘 되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분위기로 봐서는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이낙연, 이준석 대표 어떻게 합당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네. 일단 정책적인 부분에서 너무 충돌하는 점이 많아요. 뭐 나중에 또 얘기 나누시겠지만 네. 정책적 부분에 통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같이 갑니까? 그러니까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 방향, 비전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니까요, 서로. 그런 상황에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지금 윤석 대표 말을 들어보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 공격의 배경에 뭐가 있냐면요. 호남이 있어요, 호남이.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요, 제가 볼 때는 지역구에 나가는 사람보다는 어쨌든 비례대표로 더 많은 사람들을 아마 그 당선시킬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호남에서 거의 밑바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 그 자리를 치고 들어와서 민주당 다음으로 더 많은 표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양행자 지금 의원도 거기 합류를 한 상태잖아요. 예.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낙연 전 대표와 경쟁을 해서 호남에 있는 표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면 더 많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화학적 결합을 이룬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더 강하게 이준석 대표는 더 강하게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 또 주요 공약들을 내놓고 있는데 노인 무임승차 폐지에 이어서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갈라치기 공약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러한 공약을 내세웠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것은 결국은 이준석 대표는 타겟을 명확하게 해가지고요. 그 타겟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만 얻고 그것이 표로 이어지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빅텐트 큰 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으면 저런 공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런 공약을 뭐 이낙연 대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공약을 내세우는 거는 뭐 윤핵관 이런 이야기와 더불어 가지고 나는 빅텐트 같은 거는 할 생각이 전혀 없고 나는 오로지 내 길을 가겠다. 그런 전략인데 이번 총선에서 그 전략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제1야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 얻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고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서 다 모으면 200석이 될지 안 될지 그럴 정도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그 순간 4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저의 생각으로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데드덕이 되면 현재의 검찰도 그 데드덕을 물어 뜯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의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탄핵으로 가겠죠. 저 개인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돌 하나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돌을 여러 개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돌만 들어도 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좀 의외의 제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글쎄요, 뭐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마음이 급하시겠죠. 2월 8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1심에 징역 2년을 받았고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죠. 그러면 만약 이게 된다 그러면 본인의 어떤 거친 문제가 있을 거니까요. 저는 참 대한민국이 참 정당 만들기 참 쉬운 나라다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구치소에 있는 송영길 대표도 정치검찰 해체당이라고 만든다고 그러니까 뭐 본인도 200석 운운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지금 실형을 선고받아서 일단 사법부의 배려로 구속은 안 된 사람이 나와서 200석을 만들어서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겠다? 참 이런 거를 버젓이 이야기를 하고 또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에게 또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 과연 이게 참 정상적인 정치 상황인가라는 참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바로 이제 이 거부를 했는데 본인도 사실 이 엮이면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글쎄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조국 전 장관의 신세 한탄 정도로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총선을 2달여 앞둔 상황에서 제3지대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토요일 랭킹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